28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모은 돈이었습니다.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그날 밤 통장에는 218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새벽 1시 문을 부수듯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가 제 어깨를 밀치며 말했지요. 오늘 안 주면 내일은 더 세게 옵니다. 제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제 아들은 방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28년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시는 곳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부산 사상구 차고지의 새벽 공기는 늘 축축했습니다. 겨울이면 바닷바람이 그대로 파고들었지요. 이영숙은 28년 동안 그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려두고 검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버스키를 챙기고 두꺼운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지요. 하루 12시간 운전이 일상이었습니다. 부산 시내를 하루에 4바퀴 돌았습니다. 학생, 회사원, 노인, 술 취한 손님까지 그들의 하루를 싣고 달렸습니다. 28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었고 성실했습니다. 불평을 입 밖에 낸 적도 거의 없었지요. 남편 최동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들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딸은 결혼해 울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편해집니다. 그 조금이 28년이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 기사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영숙 씨, 이제 고생 끝입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조용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계산을 여러 번 해봤지요. 월세 안 내고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입금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잔액 218만 7천 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동우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했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무슨 투자요? 북항 재개발. 지인이 확실하다고 했어. 그리고 선물 조금. 조금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얼마를요? 거의 다. 그 순간 영숙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28년이 숫자처럼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채였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화도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평생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고 또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한 번만 성공하면 더 크게 불릴 수 있었어.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8년을 더 불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부산의 밤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불빛만 희미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했습니다. 2억 1천만 원, 28년, 하루 12시간, 새벽 4시.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새벽 1시 현관문을 두드릴 그 거친 소리와 돈 내놓으라는 낮은 위협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그때까지 영숙은 아직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 알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사라진 통장 잔액은 여전히 218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줄였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28년 동안 가장으로 살아온 세월이 이제는 숫자 몇 줄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영숙은 먼저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은행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라서 인출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 동의가 없었다면 민사 문제로 가셔야 합니다. 민사. 그 단어가 낯설지 않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 월 150만 원, 생활비 최소 180만 원. 이미 적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1시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쾅, 쾅.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서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문 밖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재 씨 나오라 그래.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사채업자 박상구였습니다. 3천만 원 빌려갔죠. 지금은 5천입니다. 날짜 지났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상구는 비웃었습니다. 시간? 그 말 4번 들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어깨를 밀쳤습니다. 강하게는 아니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집 팔아서 갚으세요. 아니면 방법 많습니다. 영숙은 그 손길에서 이상하게 차가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폭력은 아니었지만 경계선 위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주머니 현실을 모르시네. 5천입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세요.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운전하면서 난폭한 승객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느끼는 위협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가 조금만 버티면 된대. 얼마를 더 버티면 됩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곧 투자금 들어와. 진짜야? 얼마입니까? 한 7천. 영숙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28년입니다.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번 세월이 28년입니다. 그 돈이 2억이었습니다. 지금은 218만 원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은 2주 뒤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새벽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되면 방문합니다. 방문. 그 단어가 짧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관 쪽을 몇 번이나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붙들고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를 오갔습니다. 가족이었지만 모두 각자의 두려움 속에 따로 있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면 더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28년을 참고 살았지만 앞으로의 20년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영숙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을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인출 날짜, 금액, 이체 기록. 이제는 기록해야겠지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부산의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와 증거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밀리지 않기로 합니다. 새벽은 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은 달랐습니다. 문자 한 통이 더 무거웠지요. 오늘 밤까지 정리하세요. 방문합니다. 영숙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잔액 218만 원. 아들의 빚 1억 3천만 원. 사채 3천이 5천으로 불어난 숫자. 숫자들이 사람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동우는 아침부터 베란다를 들락거렸습니다. 담배 연기만 늘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영숙은 말을 줄였습니다. 말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쥐고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인출은 남편분이 하신 게 맞습니다. 공동명의라 가능한 거래였고요. 영숙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 없습니다. 제 퇴직금입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은행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민사? 또 그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은행 문을 나서며 종이 한 장을 꽉 쥐었습니다. 거래 일시, 금액, 계좌번호 일부가 가려진 내역서. 마치 증거 같으면서도 당장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종이였습니다. 점심 무렵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은 2주 뒤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사채가 집으로 온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신변 위협이 있으면 112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냉정했습니다. 문이 두드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낯선 흔적이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검은 운동화 발자국,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듯한 자국. 영숙의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오는구나.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빚은 빚으로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더 큰 구덩이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다음 돈만 생각하네요.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또렷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화가 났지요. 밤 11시가 지나자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로 이번 주에 들어올 수도 있어. 내가 아는 형이 소개해준 사람이. 영숙은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재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화면 확실한 거니? 아들은 잠깐 멈췄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확실하진 근데 방법이 없잖아. 영숙은 그 한마디에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가족의 돈을 태웠다는 말. 방법이 없어서 거짓말을 이어왔다는 말.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띵동.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숙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도어락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비쳤습니다. 검은 점퍼, 굳은 턱,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문 열어. 얘기하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친절한 척했지만 그 친절이 더 무서웠습니다. 영숙은 문고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안 체인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숨은 고르게 쉬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상구야. 민재 돈. 오늘까지랬지. 영숙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남자는 웃는 듯 비웃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불러. 근데 경찰 오기 전에 우리도 할 말 많아. 그 말이 끝나자 문을 주먹으로 한 번 쳤습니다. 쿵. 고어한 폭력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공포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은 문에 등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녹음 버튼이 눌렸습니다. 영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협박하시면 신고합니다. 문 밖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영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제발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향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문 밖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애 키우면서 뭐 했어요? 이 집도 당신 돈도 결국 애한테 가는 거야. 그 말이 영숙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내 돈은 결국 애한테 가는 거다. 그 말이 너무 한국적이라서 더 잔인했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흔들릴까 봐서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처음으로 이 집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천천히. 마치 시간 끌듯이요. 내일 다시 올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영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 진짜. 영숙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서류 덧대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절망이 아닌 계산을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만들고 내 이름으로 내 삶을 분리하는 방법.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설마 집을. 영숙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분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을. 그날 밤 영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사채업자 방문 시간, 인터폰 통화 내용, 문 두드린 횟수까지.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일을 해야 했지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녀는 가족의 문제를 법과 기록의 문제로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에게 묻게 됩니다. 이 위기를 영숙은 어떤 방식으로 뒤집을까?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지요. 문을 두드리던 쿵 소리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겁먹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는 건 여전했지만 오늘은 차고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 캡처, 방문 시간, 통화 내용.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탈출이었습니다. 감정에서 벗어나 숫자와 기록으로 옮겨가는 것. 오전 9시 영숙은 남편과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흔들릴 것 같아 단문으로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일 3가지입니다. 영숙이 노트를 탁 펼쳤습니다. 첫째, 민재는 채무 목록을 전부 적어요. 둘째, 동훈 씨는 투자 관련 서류를 다 꺼내요. 셋째, 저는 법률 상담을 오늘 안에 잡습니다.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 여기저기.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도 적어요. 숫자를 숨기면 사람이 더 무서워집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영숙은 그 말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진짜가 되려면 행동이 먼저라고 생각했지요. 오전 11시 영숙은 동네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금융법률 무료 상담 안내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영숙은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불법 추심이 있으면 112 신고, 증거 확보, 계좌 인출은 민사 가능. 가족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세요. 영숙은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느낌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A사 용지에 빚을 적어두었습니다. 대출 7천, 카드론 3천, 지인에게 2천, 사채 3천, 합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은 종이를 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겁나서 말 못했어. 그 말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들은 진짜 말 같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뭐니?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엄마한테까지 오는 거. 영숙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숨지 마. 엄마가 대신 숨는 일도 이제는 끝낼 거야. 남편 동우는 투자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모든 게 허술했고 모든 게 확실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돈 벌고 싶었어. 당신 고생한 거 아니까 한 번에. 영숙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을 갚는 방법이 고생을 태우는 거였습니까?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보. 그날 오후 영숙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출력했습니다. 민재 이름 금액, 상환 계획. 월 150만 원, 10일 입금. 연체 시 즉시 협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어머니 이영숙에게라고 적었습니다. 아들이 펜을 잡고 손을 떨었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영숙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너 혼자 못하면 일을 2개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안정감이 왔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이제는 말이 아니라 약속이 되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숙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시간 버스 종점에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운전해야 했습니다. 분리할 겁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생활과 돈은 분리할 겁니다. 내 공간도 만들 겁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만은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던 탓도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우리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영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또 같은 방식으로 흘러갈까 두려웠습니다. 대신 조건을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돈은 공동관리. 큰 결정은 무조건 상해. 그리고 내가 정한 선을 넘으면 그땐 진짜 끝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노트 첫 장에 숫자를 다시 적었습니다. 잔액 218만 원, 빚 1억 5천만 원, 월 상환 150만 원, 그리고 내 공간 보증금 목표 2천만 원. 숫자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보던 눈도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가족이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작은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분리가 진짜 새 출발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시험이 될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 영숙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아침빛이 들어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빛을 오래 바라봤지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새벽 1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잔액 218만 원, 빚 1억 5천만 원, 월 상환 150만 원. 그 숫자들이 여전히 삶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계획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작은 원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 크진 않았지만 숨 쉴 공간이었지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곳. 그게 영숙에게는 집보다 더 집 같았습니다. 그 사이 민재는 차용증대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늦었습니다. 딱 하루였지만 영숙은 모른 척하지 않았지요. 민재야, 약속은 하루도 밀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한마디가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다음 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민재도 알았으니까요. 남편 동훈도 달라졌습니다. 체면부터 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과를 잘 못하던 사람이었지요. 그가 어느 날 원룸 앞에 서서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재취업 계약서, 사본과 본인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려는 듯 했지요. 여보, 내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세월을 내가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사과가 늦어도 사과가 시작되면 관계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이 다시 합치는 길일지 서로를 놓아주는 길일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지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사채업자 박상국 건은 마무리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남겨둔 녹음과 방문 기록, 문자 캡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협박과 불법 추심, 조사와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영숙은 처음으로 법이 내 편이 될 수도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통쾌함은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의 위협에 밀려 살던 삶이 한 칸 뒤로 물러난 느낌이었지요.
영숙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봤던 시니어 반찬 창업반을 등록했습니다. 월 25만 원. 처음엔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투자라는 걸요. 첫 수업날 영숙은 앞치마 끈을 매다 말고 웃었습니다. 버스 운전대는 28년 잡았는데 앞치마는 어색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자리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영숙이 대답했지요. 저도요. 남편 없이 살아보려고요. 여성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영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영숙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계량하고 담고 날짜를 적어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64세, 두 번째 출발선. 첫 달 매출은 180만 원, 두 번째 달 290만 원, 세 번째 달 420만 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누군가의 밥상이 된다는 사실이 영숙의 마음을 다시 살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손주들이 원룸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목이 잠겼습니다. 원룸이 패배가 아니라 새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걸 손주가 먼저 알아챈 것 같았지요. 영숙은 오므라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은 옆에서 계란을 풀어주고 케첩을 짜며 깔깔 웃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이제야 숨 쉬는 것 같다. 그날 밤 영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차고지의 축축한 공기, 비 오는 날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던 순간들. 그때의 영숙은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거의 잃어버렸지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자신을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영숙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미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영숙이 성장한 자리였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있어요.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동훈이 눈을 붉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영숙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을 책임지면 됩니다. 나도 내 삶을 책임질 거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동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늦게라도 배웁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민재도 어느 날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사랑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고 알았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뭘?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약속이더라. 영숙은 그 말에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짧게 눌렀습니다. 길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 그게 내가 어른이 되는 길이야.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반찬 수업을 돕는 보조 강사가 됐습니다. 처음 온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지요. 그날 저녁 영숙은 원룸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부산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축축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28년을 잃은 게 아니다. 28년을 내 손으로 다시 쓰는 중이다. 돈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빚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결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이름으로 살아내는 힘. 그 힘이 생기자 세대가 달라도 마음은 닿았습니다. 딸도 손주도 심지어 남편과 아들도 조금씩 서로를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했습니다. 인생은 무너져 본 사람에게만 다시 세울 기회를 줍니다. 영숙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64세의 두 번째 출발선에서 이번엔 누구의 인생도 대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